저는 이제 대학을 한국에서 예. 이제 안 다녀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그 대학 생활을 전혀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정말 너무 바빠요. 네, 바빠요. 아이들의 삶이 공부만 할 수 있게는 뭔가 벅차 보이는데 공부하랴, 연습하랴, 뭐 수업 들랴, 애들 뭐 레슨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또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막 학자금 뭐 갚네 뭐 와.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너무 바빠. 근데 요즘 학생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곡보다도 이 곡에 대한 이제 에피소드겠죠. 스트라빈스키를 지금의 명성을 있게 해준, 그리고 대작곡가로 남게 해준 작품은 단연 발레 음악이죠. 세 개의 발레 음악을 얘기할 수 있는데, 불세, 페트루슈카, 그리고 봄의 제전. 네. 두 개는 저희가 이미 했거나 아니면 할 거고, 앞으로 하나는 어떻게 페트루슈카 나중에 너무 좋죠. 예, 정나라 지자님이 언젠가 할 페트루슈카 세 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발레 음악은 이제 스트라빈스키 작품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찰콥스키, 뭐 지젤 이런 것들도 아당. 다 아당. 19세기에서 20세기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제 작곡이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대중적인 작품들 이렇게 작곡이 됐는데, 이 19세기, 20세기 때 이제 발레 음악이 이렇게 대작이 잘 나오게 된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나라 지휘자님께서 설명을. 이것도 새로 공부하신 거 아니세요? 수업 공부했죠. 왜냐면 발레 음악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찰콥스키가 굉장히 발레곡으로 유명하니까 네. 꽤 많은 발레곡이 있을 줄 저는 알았어요. 근데 딸랑 3개더라고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백조의 호수? 잔미녀, 백수의 호수, 호두깎이. 네. 근데 그럼 이제 스트라빈스키가 엄청 많은 거네요. 스트라빈스키는 시- 정확하게 발레라고 하기보다는 현대무용, 낭만 발레라 네.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찰콥스키 작품이 나왔고 지젤, 아당의 지젤 같은 것들. 근데 이제 이렇게 19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발레 음악이 막 그렇게 막 유명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발레 음악은 단순히 그냥 춤을 추는 용도, 그리고 오페라에 좀 나오고, 발레 음악 작곡하는 사람은 그냥 발레 음악만 작곡하는 사람. 클래식 작곡가가 작곡한 백조의 호수가 첫 그거래요. 그러니까 클래식 작곡가가 처음부터 작곡한 끝까지, 예, 처음부터 끝까지 작곡한 발레만을 위해서 작곡하는 음악. 그렇죠. 백조의 호수가 그러니까 클래식 작곡가가 네. 최초로 그럼 사실 작곡한 찰콥스키가 그 전에- 굉장히 큰 포문을 연 거네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찰콥스키 이후에 쉬운 음악이 아닌 거죠. 이제 더 이상 쉬운 음악도 아니고 복잡해지고 형식도 더 다양해지고 더 막 음악스러워지고 이런 거. 음악도 그러니까 발레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이제 찰콥스키가 그렇게 발레 하는 거를 좋아했었대요. 그러니까 친구 앞에서 뭐 발레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발레 뭐 이렇게 신이 한다고 그랬대요. 찰콥스키의 어떤 성향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 성향보다는 네. 이제 그 사회적인 문제인데, 그 사실 발레가 되게 중요시 여겨지던 곳이 파리거든요. 루이 14세 시절부터 만들어진 전통인데, 그래서 우리 뭐 발레 용어들 보면 다 불어잖아요. 뿌앵 때, 뭐 바드 때, 그런 것들이 다 루이 14세 때 아카데미를 만들어가지고 아예 자기네 전속 그거로 다 붙인 거예요. 그 모든 테크닉이랑 이런 것들까지 다. 프랑스 안에서도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발레 작품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은 없었고, 나중에 그 지젤, 뭐 아당 이제 그런 것도 나중에 나온 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레가 그 음악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것이 디베르스티망이라 그래가지고는 오페라 안에서 꼭 그 간주곡 다음에 이막에 처음에 발레로 시작하는 전통이 프랑스 그 갸르니에 오페라 극장에서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발레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작곡가들도 파리에서 데뷔를 하려면은 편곡을 해서라도 이제 뭔가 발레를 삽입해가지고 가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연출이 됐었는데, 그 대표적이 그 바그너의 타노이죠. 타노에서 네. 이제 일막에 베누스 베르크. 베누스 베르크.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파리 버전, 파리 버전이 따로 있어요. 있고 이제 드레스덴 버전이 따로 있어요. 비엔나 버전도 있고 네.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그보다 파리전 버전이 훨씬 더 긴데,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요정들, 예, 요정들. 요정들이 나와서 이게 춤을 추는 그런 음악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게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 굉장히
커졌어요. 타노에서 보면은 편성 네.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금관악기, 목관악기 이런 거 타악기 뭐 이런 거 굉장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 타노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시칠리아 섬, 베르디 시칠리아 섬, 그리고 돈카를로, 네, 돈카를로도 돈카를로도 그렇고. 그 파리 버전에서는 발레가 들어가요. 이 시기에는 파리가 발레의 중심이었네요. 거의. 그러니까는 그 루이 14세 발레가- 시절부터 네. 계속 파리는 발레의 중심지였어요. 발레가 네. 그거니까요. 근데 그래서- 지금 현대에 네. 생각하면 발레 하면은 러시아를 먼저 그건 이제 볼쇼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된 음. 케이스인데 그거는 되게 나중 얘기고 이제 그런 데에 공헌을 많이 한 게 차이콥스키죠. 그러네요. 사실은 발레만을 위한 작품을 갖다가 방금 얘기하신 그 3부작 그러니까요. 같은 거를 발레단을 위해서 작곡을 한 케이스니까 그러면서 넘어왔어요. 사실은 그 그러니까요. 발레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온 건 아니고 사실은 아직도 파리 오페라 발레단은 지존으로 아직까지도 발레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그 조금 더 쇄신이 돼가지고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안에서도 되게 이렇게 많이 뭔가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레는 발레일 뿐이다 라면서 되게 보수적으로 발레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던 분위기라고 해요. 차이콥스키가 사실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속상했었다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백조의 호수가 연주됐을 당시 사실 그렇게 막 흥행하지도 않았었어요. 이제 나중에 그것이 막 재발견되고 차이콥스키가 죽고 나서 백조의 호수 같은 경우는 네, 버전도 되게 다 많아지고 그죠. 네. 곡의 그 네. 위치도 막 바꿔가지고 막 네. 해서 그것을 더 막 프랑스에서 되게 많이 공연이 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막 알려지고 네. 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지. 사실 차이콥스키가 살아 있을 때는 그렇게 막 발레 음악이 막 네. 베르디의 시칠리아 섬 아까 제가 네. 시칠리아 섬 말씀드린 그 얘기하죠. 저녁 기도라는 그 오페라에서 사계라는 곡이 있어요. 꽈트로 스타지오니라고 하는 그런 곡이 있는데 베르디 그 사계를 보시면 진짜 무슨 교향곡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음악이 그것만 따로 하기도 해요. 변기필도 연주를 했었어요. 네. 또 이렇게 무띠가 그 곡을 놓치지 않는 이 네.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하시지 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스트라빈스키 발레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아까 전에 작가님 말씀하신 네. 디아길레프 예. 그리고 발레리스. 예, 발레리스. 사실 디아길레프 이 불세하면서 이제 네. 완전히 역전된 거였죠. 완전히 이제 역전되고 무명 작곡가에서 유명 작곡가로 전환이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스트라빈스키가 나의 살 곳은 파리야 그러면서 이제 파리에 거의 정착하다시피 그러고 이거는 살았죠. 파리에서? 불새 작품은 파리에서 초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디아길레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하는데 스트라빈스키보다 딱 10살이 많았대요.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을 했어요. 이분도 법학 공부하다가 감으로 지금 빠지고자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통점이 있으니까 지금 수밖에 없었다. 너도 나도 그리고 이제 거의 궤적이 비슷한 게 이 사람도 림스키 콜사코프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일찍 찾아갔겠죠. 근데 림스키 콜사코프가 디아길레프는 딱 잘라서 거절을 했어요. 넌 너무 재능이 없어서 이 길로 오면 안 된다. 딴 길을 알아봐라. 그러면서 이제 보냈는데 스트라빈스키와 달리 디아길레프는 이제 자기의 이렇게 주제 파악을 이렇게 일찌감치 하고서 접었어요. 그 꿈을 접고 이제 다른 예술 세계에 이제 접근을 하려고 다른 쪽을 노려요. 그게 처음에는 미술이었거든요. 미술이어서 레온 박스트라든가 뭐 알렉산드르 부누아, 소모프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아방가르드 예술 뭐 소사이어티 그런 걸 결성을 해서 예술 세계라는 잡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붐을 많이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저널리스트로 그 디아길레프가 처음에는 이름을 날리고 그 이름을 발판으로 해서 사방에서 후원금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처세에 능한 사람이었고 돈을 여기저기서 굉장히 잘 모았대요. 집이 그렇게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도 아닌데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부흥하던 뭐 철도 회사 뭐 사장 이제 이런 사람들 다 꼬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고자 하는 공연이나 이런 걸 다 뒷돈을 댄 거예요. 예술에 대한 목마름이 되게 크고 그걸 갖고 뭔가 이렇게 흥행사로 거듭나고 싶어서 예술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늘날의 이런 공연 예술이라든가 뭐 예술 기획 이제 이런 거에 어떤 선구자격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예술가로서가 아니라 이제 예술 경영인으로서 이렇게 흥행사로 처음 도전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5인조랑 차이콥스키 오페라를 갖다가 이제 무대에 처음 올렸던 사람도 이 사람이고 그래서 오페라단을 아예 자기가 이 작품들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올리려고 창단도 했어요. 그때 주목받고 이제 히어로로 떠올랐던 사람이 샬리아핀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라흐마니노프도 사실 이 오페라단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었고 예술 세계에도 성공하고 오페라단이나 이런 것도 잘 운영을 하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황실에서 마린스키 극장의 특별 공문으로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했는데 낙하산이라고 이렇게 사방에서 이제 비난을 너무 많이
많이 받고 되게 아방가르드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의 주류 예술과 이제 엇나가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보수주의자들의 어떤 그 문매를 견디지 못하고 아, 나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러고서 그냥 1년 만에 그냥 뛰쳐나와요. 이제 나는 공무원은 못하겠어. 이러면서. 그리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새로운 발길을 찾은 게 회화전을 개최를 해요. 러시아의 회화전을 개최를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하니까 한번 다른 나라에도 갖고 가볼까 하면서 해외에서 처음 개최를 한 게 파리에서 회화전을 개최를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그 거국적인 성공을 이룬 거예요. 러시아에 이제 이런 예술들이 지금 움트고 있다. 그러면서 파리나 이런 곳들은 그 엑소티즘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의 이국적인 이런 문화에 되게 갈증이 심했는데 그 러시아의 그런 예술들이 회화들이 이제 그걸 충족을 시킨 거죠. 그 이국주의적인 그런 그들만의 오리엔탈리즘 뭐 이제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하니까 파리에 있던 뭐 그 후원자들이랑 뭐 이제 뭐 사교계 사람들이 딴 것도 갖고 와봐 이러면서 이제 디아길레프를 갖다 응원을 한 거죠. 그로부터 3년 뒤에 1908년에 아예 자기가 오페라단을 또 끌고 와가지고 샬리에핀을 앞세워가지고 무소르그스키의 오페라 보리스 고드노프를 또 무대에 올렸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성공을 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파리에서 나는 활동을 하겠다 굳히기를 하는데 그때 오페라가 아니라 이제 발레를 갖고 올 생각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자기가 활동을 할 때에 자기는 이제 그 발레에서 희망을 보는데 러시아 안에서는 발레가 이제 주류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떻게 해도 이제 오페라의 부속 장르에 불과하고 발레 춤 그 자체로는 이제 인정을 안 해주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불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본격적인 무용 작품들을 만들어가지고 파리는 발레를 인정해주는 나라니까 발레 종주국이니까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페라단을 자기가 창단을 했듯이 이번에 발레단을 본격적으로 창단을 해가지고는 파리로 입성을 하는데 그게 이제 발레 리스 그래가지고 러시아 발레단인 거예요, 그 이름이. 그래서 발레 리스를 데리고 와서 첫 공연을 한 것이 불세였던 거죠. 이때 당시에 데리고 왔던 사람이 바칠라프 니진스키, 뭐 안나 파블로바 이런 모스크바 최고의 무용수들을 갖다가 자기 단원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와서 발레리스로 정식 창단을 해서 기존의 작품들이 아니라 새로운 작품들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파리에 선보이면서 발레단 이름은 러시아 발레단인데 근데 파리를 위한 발레단으로서 이제 이름을 남겼던 거죠. 디아길레프가 이렇게 발레리스랑 같이 보여줬던 작품들이 세라자대 그것도 이제 파리에서 보여줬고 뭐 불세, 봄의 제전이 굉장히 큰 스캔들과 히트를 갖다 펼쳤고 그게 현대음악의 효시로서 우리가 지금 사실 널리 알려져 있는데 본격적인 입성이 그때도 파리에서 이루어졌었고 해외에서 굉장히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서 디아길레프를 부르주아 퇴폐 문화의 온상으로 박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면 너는 바로 숙청이야. 거의 그 분위기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소련으로 자기 고향으로는 도로 돌아가지 못하고 1929년도에 베네치아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발레리스도 이제 자동적으로 해산이 됐고 이 사람의 인생에서 또 하나 이렇게 좀 자극적이게 관심을 많이들 가지고 있는 게 공인으로서 최초로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 아, 이 사람도 동성애자예요? 당시까지만 해도 그 동성애라는 것이 기독교 문화 안에서는 굉장히 큰 중범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뒤에서만 쉬쉬했을 뿐이지 겉으로 드러내질 않았거든요. 근데 디아길레프는 아예 자기가 대놓고 아, 나 게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 당시 시점이 되게 오묘했던 것이 그때 오스카 와일드가 이제 동성애자라는 게 밝혀져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 감옥살이를 한 지 몇 달 안 됐을 때 그 시점에 터졌어요, 이게. 근데 디아길레프는 감옥살이라든가 범죄의 그거를 갖다가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그리고 사실은 발레리스에서 이렇게 주목받았던 굉장히 많은 발레 댄서들, 남자들, 니진스키라든가 디마라든가 사실은 디아길레프의 애인이었다는 거죠. 이 디아길레프가 그러면 동성애를 커밍아웃 한 게 이제 소련이었나요? 소련? 아니죠. 파리에서 했죠. 아예 돌아가지 못하는 게 확정적으로 그거는 이제 동성애 때문에 뭐 돌아가지 그런 건 못한 건 아니고. 아닌데 이제 그것도 플러스 알파로 적용은 했겠죠. 그렇죠. 네. 스트라빈스키라는 어떻게 보면 무명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대작의 발레를 선뜻 맡기게 된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일 것 같은데 림스키 콜사코프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어떤 음악회에서 이렇게 스트라빈스키의 곡을 듣고서는 아, 이 곡이다 그러면서 그때 진짜 전격적으로 스카웃을 했는데 하필이면은 그 곡이 어떤 곡들이었냐면은 딸들을 위한 작품이었어요. 그게 불꽃놀이랑 이런 것들. 림스키 콜사코프가 근데 사망을 하면서 이제 그 추모 음악회 비슷하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 음악을 듣고서는 디아길레프가 스트라빈스키한테 찾아와서 불세를 갖다 작곡을 해달라고. 그 전까지는 이제 다른 작곡가들을 계속 섭외를 했는데 디아길레프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섭외를 하고서 그때까지 이제 무명에 거기다 이제 미망인으로부터 우리한테는 글라즈노프가 있잖니 이 소리 듣고서 이미 막 땅바닥을 파고 들어가고 있었던 스트라빈스키가 아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는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열의에 불타가지고 쓴 디아길레프와의 첫 번째 협력 작품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불세가 좀 음악적인 특징이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초기에 민족주의적인 성향, 원시주의적인 성향이 좀 갖춰져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음악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일단 불새 작품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발레 곡으로 이렇게 작곡을 했잖아요. 오케스트레이션이 정말 방대, 오케스트라가 하프가 3대가 나오고요. 세 대? 그러니까 하프 3대면은 자리 그러니까 아니 하프 세대가 나오는 곡 또 있어요? 하프 하나당 1억인데 일단 3억이네. 3억. 3억이네.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바이올린 못 이겨요. 모음곡은 이제 비교적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스트라빈스키가 11년도 버전, 19년도 버전, 45년도 버전을 작곡을 한 거예요. 예. 11년도 버전부터 말씀해드리면 이제 내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 공주들한테 이제 초점을 뒀고 얄쌍한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그게 근데 저는 되게 비경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 버전이 제일 우람하잖아요. 사실. 예, 그렇죠. 근데 그 선율은 제일 얄쌍하고 1919년도 버전은 내용상으로 불새에 초점을 뒀거든요. 근데 훨씬 더 우렁차고. 우렁차고 그리고 이제 그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11년도의 마지막 곡이 19년도의 세 번째 곡이에요. 네 번째 곡에 자장가가 추가가 됐고 다섯 번째 이제 피날레 마지막 그 피날레거든요. 1919 버전이 가장 많이 연주되고 가장 많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1919 버전을 아시는 분이 1911 버전을 들으시면은 이 세 번째 곡이 마지막 곡이니까 고구마를 먹다가 물 이런 느낌이 아닐까. 아 이거 괜찮나요? 네, 너무 좋아요. 이거 먼저 생각했어요. 네. 다들 열심히 준비해오세요. 으뜸화하면서 끝나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달랄 달왕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고서 끝났어.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 더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박수 쳐야지 말아야 돼. 박수 쳐야죠. 남자 박수 칠 때. 이런 느낌이에요. 1911 버전이. 그래서 1919 버전이 나온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것 다행이다고. 같아요.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1945 버전이 있는데 1945 버전은 또 원작 발레에 맞는데 다행히 그때 조지 발란신이 또 했죠. 그렇죠. 네. 1번은 똑같고 2, 3, 4, 5, 6번이 추가가 됐어요. 마지막 7, 8, 9, 10이 1919 버전에 2, 3, 4, 5, 2, 3, 4, 5번이 이제 마지막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비슷한데 이제 조금 더 추가된 느낌? 1919 버전이랑 1945 버전을 이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비교해 드리면 1945 버전은 햄버거죠. 그 더블 불고기 버거. 2개 먹는 느낌이고 네. 2개 시켰어. 다 먹어요. 근데 다 먹어. 다 먹어. 맛있어. 아 그래요? 근데 1919 버전은 그 쉑쉑 그 싱글 패티 네. 딱 하나 먹고 감자 아. 콜라. 그리고 그 피날레가 굉장히 화려해요. 근데 경기필이 구현하는 건 몇 년도 버전이에요? 저희 1919 버전이죠. 예. 저 감사해요. 까먹을 뻔했어. 햄버거 얘기하다가 까먹을 뻔했어. 피날레로 향하는 이거를 들어야지. 이거를 들어야지 제맛이지. 제대로 불세를 들었다. 제대로 불새를 들었구나.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어떤 음악적인 아이디어에서 봤을 때 이 절정을 향해서 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1919 버전이 아주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많이 드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1945 버전 스트라빈스키의 입문을 하고 싶다. 1911 버전. 악기를 최대한 많이 동원을 하고 최대한 우람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젊은 작곡가들의 처음에 하는 그런 어떤 실수면 실수고 도전이면 도전인 게 딱 거기다 들어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발레 그 음악을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지루하진 않아요. 뭐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발레랑 같이 보니까 굉장히 공연 기획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예산이 많이 이렇게 저게 돼 있으면은 그거를 하나도 안 남기려고 최대한 모든 악기와 모든 재료들을 갖다가 있는 대로 다 끌어들여가지고 뭘 만들거든요. 그쵸? 근데 요즘에 좀 달라요. 최대한 줄이라 그래. 버전 뭐 있어? 뭐가 제일 적어? 작가님 부부빈더 갔다 오셨다는데 전 부부빈더보다 놀랐던 게 작가님의 그 인스타그램 글솜씨 한 편의 시려본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게 그렇게 쓰려고 쓴 게 아니라 이게 시대가 바뀌니까 길면 사람들이 안 읽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캡처해서 한번 올려주세요. 평론은 이제 안 해요. 시를 쓰려고 해요. 그래서